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은 FC 서울하고 수원 FC 경기를 리뷰하러 왔습니다. 두 팀의 좀 경기 전 상황이 상반됐습니다. FC 서울은 3연패 중이었고 중요한 라이벌전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반면 수원 FC는 한 골 차이긴 하지만 세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고 또 이제 극장골 두 골이나 들어가면서 두 경기에서 다 그걸로 승리를 잡아내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인지 어제 스카이 스포츠 중계 뭐 하는 그 해설위원들이나 이렇게 해서 그 예상이 수원 FC 쪽에 승리를 예상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뭐 이해는 갑니다만 그것과 다르게 서울이 그래도 2대 0으로 오랜만에 이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두면서 팬들한테 승리를 바칠 수 있게 되는 그런 경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 경기가 저는 좀 서울한테 더 의미가 큰 경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원 FC보다. 수원 FC 패배가 뭐 당연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서울한테는 뭔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냥 승점 3점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는 경기였다는 생각이 들고 수원 FC 같은 경우는 시즌 중에 한번 겪을 수 있는 패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이야기를 더 상세하게 드리긴 하겠지만 제가 이제 고집 꺾은 김기동이라고 이제 적어놓긴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미리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김기동 감독님이 철학을 바꾸고 어떤 다른 축구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좀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이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서울이 지금 많이 자신감이 떨어져 있고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변화를 일으키고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이 한 경기에서만큼은 확실하게 경기를 잡고 가자라고 했던 경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봤을 때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선수들도 조금 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을까. 우리 할 수 있어. 우리도 언제든지 내려서 할 수 있어. 라는 거를 보여준 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성적을 내려면 낼 수 있지만, 더 좋은 축구, 더 위에서 싸우려면은 해야 되는 축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조금 추진해 갈 수 있는 추진력을 얻기 위한 게 아닐까. 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조금 이제 바둑을 꺼내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라운드죠. 지난 라운드 불과 한 이틀 전? 이틀 전에 리뷰한 것 같은데 맞나요? 어저께 했나? 어저께 올렸나? 그저께죠. 그저께 월요일에 제가 올렸던 리뷰가 있는데 그게 제가 수원FC한테 이제 서태웅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반전은 버리고 후반전에 힘을 몰아쓰는. 그러니까 전반전에는 일단 크게 무너지지 않으면서 상대하고 힘싸움을 벌이다가 상대가 후반전에는 지치기 마련이니까 그렇게 해서 상대의 힘을 빼놓은 다음에 그때 들어오는 이승우나 지동원 같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대를 흔들어 버린다. 그런 데서 이제 승리를 따내는 원동력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경기도 전 크게 다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은 뭐 이번 경기는 지동원 선수하고 저기 이승우 선수가 선발 출전을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안데르손 드리블로 안데르손하고 윤빛가람 선수가 이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수들이 어, 후반전에 들어오면서 경기의 반전을 만들어내기 위한 카드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잠시 제가 저기 불러오겠습니다. 바둑알. 그 사실은 전반전과 후반전의 경기 운영 자체가 좀 달라지는 게 있더라고요. 어저께 이제 서울이 먼저 득점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전반전 막판에 득점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전후반이 더 확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선수들의 배치가 좀 달라지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파란색을 수원FC라고 했을 때 이번 경기는 정동우 선수가 나오긴 했지만 이용 선수가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던 게 그 포백으로 나오긴 하지만 사실상 전반전에는 이렇게 변형 3백 형태로 많이 그 배치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어제 경기 같은 경우도 전반전에는 정승원이나 이재원 선수가 이 서울의 수비, 4사의 수비진 바깥까지 나와서 받았다가 연결하고 여기서도 받았다가 보이는 것 같으면 좀 밀고 올라오는 것 같다가 앞에 연결할 수도 있어요. 찔러 넣을 수도 있는데 이거 안 하고 뒤로 돌아 나오고 투입을 안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뒤에서 공을 돌리면서 상대가 완벽하게 깨지지 않는 이상, 형태가 깨지지 않는 이상 우리가 들어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근데 한편 이제 후반전이 돼서 교체 카드로 활용하고 윤빛가람 선수가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윤빛가람 선수가 후방에서 이제
좀 볼을 많이 잡고 빌드업한 장면들이 있는데 잡는 위치들이 조금 달라졌죠. 네.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예를 들면 여기서 공을 잡으면 이렇게 아마 수비가 들어올 텐데 그럼 여기서 윤빛가람 선수가 이제 볼을 뿌리는 게 어려워질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러니까 옆으로밖에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때는 후반전이 되니까 형태를 이렇게 바꿔서 예를 들면이지만 이런 식으로 형태를 바꿔서 여기다 투입해서 이 두 명 앞에 있는 서울의 1선에서 압박하는 이 두 명 사이에서는 요게 있는 그 윤빛가람 선수가 압박을 받지 않도록 하는 형태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 전반전에 그 흔히 말해서 제가 계속 그 평가를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이야기니까 그 얘기를 드리면 전반을 수원FC가 버리는 이유 그러니까 공격할 때 조금 너무 안정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라고 전반전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단순히 못해서가 아니라는 것 같아요. 그걸 보여줬던 후반전이 아닌가 싶어요. 전략적으로 접근한다. 네, 그거 보였고 이제 유미카람 선수가 또 자주 썼던 공간들 이런 공간들 그러니까 이쪽에서 압박이 들어와서 여기를 못 주게 해. 예를 들면 이렇게 그냥 좁혀서 버린다 그러면 이제 일로 도망 나오죠. 일로 도망 나와서 여기 받아서 여기서 이제 다시 공을 뿌리는. 그래서 윤빛가람 선수가 들어오면서 벌써 딱 색채가 달라지고 이게 받는 위치도 달라지고 그다음에 풀백들의 높이도 좀 달라지고. 그러니까 전반전은 거의 못 봤던 박철우 선수의 공격이 후반전에 굉장히 활발해졌죠. 네, 깊은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고 이런 걸로 이제 공격할 것이냐 수비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수원 FC가. 네. 그래서 어제도 이제 전략을 크게 본다면 전반은 버렸나 서태웅 이 전술을 그대로 들고 나왔던 것 같아요 전략 전술.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서울이 잘 제어를 하면서 승리를 따낼 수가 있었다 이렇게 분석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서울의 이야기를 좀 제대로 드리려고 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지금 전반은 버렸나 서태웅의 전술을 반대로 시행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느끼기엔 전반부터 주도하고 좋은 찬스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 패스를 하고 그러니까 김기동 감독님 자체가 뒤에서 머무르는 축구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게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던 그 선생님인데 요한 크루이프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공을 잡고 있으면 우리가 볼을 잘 돌리면 뺏기지 않아서 수비 안 해도 되는데 그걸 왜 자꾸 이 뒤쪽에만 가지고 있어? 라고 한다거나 우리가 그러니까 상대가 잡게 둔다는 거야. 그렇게 한다거나 혹은 윌겐 클롭이 막 전방 압박하는 이유 그게 이제 실수를 하더라도 여기서 실수하면은 우리 골대랑 가까워서 먹는데 여기서 똑같이 실수하면은 우리는 내려올 시간도 있잖아. 그리고 상대가 실수했을 때 여기서 얘네가 공격하다 실수하면 우리가 뺏어서 이만큼 역습해야 되는데 여기서 상대가 실수를 하면은 바로 골대로 갈 수 있잖아. 라는 점을 고려해서 높은 위치에서 이제 압박하고 볼을 투입한다는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떤 현대 축구를 주도하는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FC 서울이 하기 위해서 그러려 그러면 이제 볼을 잘 돌려야 되죠 일단. 볼 잘 돌려서 우리가 좋아하는 상대쪽 골대에 많이 가서 여기서 많이 놀자. 여기쯤 오면 깊이 투입하고 막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어라는 이야기를 이쪽에서 하겠다라는 거였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여기서 여기 가기도 전에 이제 사고가 많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가는 도중에 그냥 계속 역습 맞고 잘려서 그게 이제 뭐 그 대전전이기도 했고 여러 차례 경기들 다 그랬으니까 그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지난 그 대전전 끝나고도 리뷰를 했었으니까 그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지도자의 선택이고 그게 또 결과적으로 맞아 들어가면 옳은 선택이 되는 거다.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김기동 감독님이 내려서는 형태를 쓸 것이냐 조금 점유율 포기하더라도 그런 전술 쓸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하던 거 있으니까 더 좋은 경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완성도를 높여갈 것이냐 이거를 또 볼 수 있는 경기였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과감하게 조금 내려선 쪽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집을 꺾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이 김기동 감독님이 원하는 어떤 전형적인 형태의 축구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몇 가지 보였던 장면들이 박성훈 선수하고 권한규 선수 쪽에서 이제 전진 패스를 많이 하지 않았다는 거. 전반전에 특히나 전반전에 많이 신중해요. 들어갈 수 있을 때만 들어갑니다. 넣을 수 있을 때만 딱 넣습니다. 확실하다고 생각할 때만. 그리고 저기
그 수비할 때도 전방 압박하러 들어가지 않고 이제 압박 타이밍은 좀 잡더라고요. 그 어떤 전략적으로 잡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센터백들이 잡고 있을 때는 절대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측면에 빠져버리면 이 선수는 이렇게 잡혀버리고 이 공간이 벌어지게 되니까 중앙 쪽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고요. 언제 압박을 들어가냐면 여기서 측면에 볼이 나갈 때,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제가 딱 들어맞게 설명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제 압박 들어가면 뚫릴 때가 많아요. 길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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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만 말씀드려도. 근데 이게 이쪽으로 가면 요렇게 가면 이제 요렇게 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 오는 선수도 가리면서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쪽 측면 쪽에 공간을 넓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이쪽은 고립될 수도 있다. 이런 설명을 드릴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제 표현은 아니고 예전에 그 325 전술 쓰던 설기현 감독님한테 질문했을 때 그래서 이런 말씀인가요? 라고 했더니 그때 이제 같이 나눴던 이야기인데, 측면에 선수가 넓게 배치되어 있다는 거는 이 선수가 공간을 혼자 넓게 쓸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동료들과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고립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FC 서울이 어제 전반전 내내 압박하는 형태를 보면 중앙 쪽이 일단 너희 못 들어와. 하지만 측면 가면 우리 잡으러 간다 해서 이쪽에서 백패스를 유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달려 들어가죠. 골키퍼 쪽이나 이쪽 그 센터백한테 백패스를 유도하고 이때는 강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쪽도 고립되잖아요. 그러니까 롱볼 나오게 유도하고 이걸 뺏은 다음엔 또 다시 서울이 천천히 공을 돌리면서 무리하지 않는 형태로 공격 전개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시리적인 전술에 가까웠습니다, 사실. 그리고 전반전에 이제 득점도 잘 만들어냈는데 그때도 보시면은 이제 크로스 형태들이 좀 많았죠. 그 강성진 선수 슈팅도 아쉬웠는데 그것도 약간 우당탕 느낌이 좀 있었고, 첫 골 같은 경우도 페널티 박스 안쪽에 투입해가지고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였는데 좀 뭐 선택 자체는 굉장히 좋았다고 봐요. 그 투톱 전술에서 쓸 수 있는 되게 전형적인 전술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제가 그 울산 팬들한테 죄송합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이게 이제 어떤 느낌이었냐면 되게 전형적인 장면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울산 팬들한테 왜 죄송하다 그랬냐면 2019년인가 20년인가 그 아침에서 그 아마 우라와레즈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16강에서 진 경기를 제가 한 5번 정도는 말씀드린 거죠. 되게 자주 말씀드리는 장면인데, 그 고로키 신조라고 여기 이렇게 수염난 선수 있어요. 그 선수한테 많이 이제 당했던 장면들인데, 이게 그 크로스 올리는 때 이 측면에서 그 강성진 선수가 올려줬잖아요. 이게 크로스 궤적이 이게 되게 전형적인 장면이에요. 일본 축구한테 당할 때 이게 사이즈가 아주 크지 않은 선수들 혹은 여기 있는 선수들 사이즈가 커서 헤딩 따는 게 쉽지 않을 때 써먹을 수 있는 전술인데, 이쪽에서 이제 저기 뭐야 우라워레즈 울산 당할 때도 비슷했는데 여기서 크로스를 이쪽 골대 앞으로 그냥 슈팅하라고 넣는 게 아니라 크로스를 여기서 이 대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골대 앞쪽에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선수가 뒤에서 들어가면서 헤딩을 맞춰서 목표가 여기 떨어뜨리는 거고 반대에 있는 선수가 마무리하는 형태 이거든요. 이게 완전히 박동진이 떨어뜨리고 김신진이 마무리하는 형태였잖아요, 어저께.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크로스 자체가 여기서 대각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선수가 결국에는 위협적인 위치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수비수 뒤에서 움직이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선을 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넘어갈 때 권경원 선수가 여기서 김신진을 잡아야겠다 생각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공을 봐야 수비를 하니까 본인 뒤에 있는 김신진 선수를 확인하기가 되게 어렵고, 예를 들어서 봤어요. 그래서 안 가. 여기 떨어지는 거는 안준수 골키퍼 너가 해줘야 돼 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이쪽 중앙을 안 좁히고 있으면 이렇게 있단 얘기죠. 그럼 김신진 선수가 이렇게 들어가고 박동진이 이렇게 떨어뜨려주면 이것도 더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게 공쪽으로 접근해 줄 수밖에 없게 되고 이 바깥에 있는 선수는 순간적으로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떨어지면 해결이 힘들어요, 수비들이. 그러니까 이게 좀 전형적인 장면이었어요. 이게 준비된 장면이었을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꽤 전형적인 장면이었거든요. 여기서 한 골이 들어갔던 게 컸고요. 두 번째 골 장면도 나름대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롱볼이긴 했지만 일류첸코 선수가 딱 봐도 등져서 그 본인 주변에서 아기자기하게 풀어나온 건 아니지만 등지는 장면 자체가 내주려고 하는 게 너무 눈에 보이는 장면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편은 강성진 선수 쪽에서 반대편으로 전환돼서 움직일 때도 보시면 강성진 선수가 나름대로 그 임상현 선수 쪽에서 움직여주면서 앞에서 움직여주면서 수비를 좀 분산시켜주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완벽하게 준비된 장면이라 그러면 이것도 또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것까지 준비했다고 이렇게 디테일하게까지 준비했다고 라고 생각은 들지 않지만 어찌됐든 앞에서 분산시켜주는 움직임 내주는 움직임들이 좋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또 기성용 선수의 슈팅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게 뭐 굴절돼서 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완전히 뭐 역동작에 걸린 것처럼 마취총 맞은 것처럼 서 있었잖아요. 안준호 선수가 운이 따랐다고도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게 축구에서 한두 장면입니까? 슈팅을 강하게 때릴 수 있는 장면이 나오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장면이고 다 그렇게 실점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는 과정이 나쁘지 않았다. 라는 거를 본다면 충분히 서울한테는 승리할 자격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어제 같은 경기는 결국에는 서울이 김기동 감독님이 지금 승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극약 처방을 썼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김기동 감독님의 굉장한 팬이다. 이런 거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언제였는지 기억은 안 났는데 그때였던 것 같아요. 2019년이었나 그때 강상우 선수랑 인터뷰 같이 했었는데 그게 이제 저 서울 홍운동에 그랜드 스위스 호텔인가 이름이 지금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뭐 하여튼 그랜드 스위스 호텔인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뭐 하는 데냐면 항상 K리그 시상식을 하는데 제가 포항에 못 내려가니까 그 스틸러스 그 직원분께 홍보팀 그 과장님한테 전화드려서 그거 끝나고 가능한가요? 해서 풋볼리스트에서 2020년인가 봐. 잠깐만. 2020년인가 봐요. 왜냐면은 그때 강상우 선수도 했고 송민규 선수도 했던 거 같고 맞나? 하여튼 그래서 그 김정용 기자, 풋볼리스트 김정용 선배랑 같이 가서 인터뷰를 했던 그때였는데 제가 그때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감독님이 생각하시기에 좋은 전술이란 뭐냐? 왜냐면 이게 지도자들 중에 전술에 대한 고집이 굉장한 지도자들이 있다. 되지 않더라도 경기가 풀리지 않더라도 본인이 하는 전술 밀고 나간 지도자가 있고 안 된다 그러면 과감하게 변화를 주고 다른 전술을 끌고 들어오는 안첼로티형 지도자가 있다. 감독님은 어떤 스타일이시라고 생각하냐? 아마 이 인터뷰에 남아 있을 거예요. 그때 김기동 감독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술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행하지 못하면 그게 어떻게 좋은 전술이냐.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의 취지의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그래서 김기동 감독님을 제가 평가할 때 좋은 축구를 하는 지도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굉장히 실리적인 분이다. 이분은. 그런 얘기를 자주 드리게 됐던 이유인데요. 제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그 결과가 그 배경이 됐던 건데 이번 경기에서는 그런 실리를 극도로 추구한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게 또 끝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실리라는 건 결국에 승리할 수 있느냐의 문제잖아요. 결과의 문제잖아요. 그죠?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한두 경기는 이런 식으로 승리를 따낼 수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서울이 가고자 하는 위치 그러니까 약팀들을 꾸준히 두드려 패야지 서울이 순위가 올라가는 거지. 선수의 후역습으로 오늘은 뭐 서울이 수원 FC를 잘 잡았죠. 이번 경기 잘 잡았는데 다음 경기 똑같이 맞붙는다 그러면은 이게 서울이 이긴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이게 붙어봐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별로 좋은 축구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중위권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팀이면 모르겠는데 서울 팬들도 눈이 많이 높으시잖아요. 지금 하이스플릿 가는 것 자체가 불만족스러우신 상황인데 그렇다 그러면 축구 자체가 붙어봐야 하는 축구가 아니라 어떤 수비적인 팀을 만났을 때 이길 가능성이 조금 높은 축구를 보여줘야지 이제 장기적으로 성공을 끌어갈 수 있는 거겠죠. 근데 그런 걸 봤을 때는 이번 경기에선 진짜 반반이고 조금 간절하게 싸워서 이기자 이런 느낌이었다 그러면 좀 공격적인 축구가 잘 갖춰지고 나면 한 10번 붙으면 6번 이길 수 있는 축구 5번 정도 이길 수 있는 축구 한 3번은 비기고 2번 지는 축구 그래서 5승 3무 2패 거둘 수 있는 축구하면 성적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축구를 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리적인 선택을 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리고 싶고 이번 경기를 계기로 해서 제가 보기엔 이게 이제 베이스가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번 경기 잘 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경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깔아놓고 여기서 조금씩 변화시켜 나갈 가능성이 커요. 그게 이제 김기동 감독의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사이 내려서 가지고 하는 거 잘 됐으니까 일단 이번 경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다음 울산 경기, 울산 또 세니까 울산 경기를 준비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인들이 해볼 만한 팀이 있으면 조금씩 변화해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 혹은 과감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싶으면 변화를 줄 수도 있겠죠. 왜냐면 그게 이제 김균동 감독님의 판단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가기 전에 말씀 꼭 드리고 싶은 선수들이 있죠. 네, 박성훈 선수하고 황도현 선수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둘 다 참 안정적으로 잘해준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박성훈 선수도 보니까 뭐 그 몬레알 들어온 다음에도 크게 지정국권에서 밀리지 않는 것들이 좋았고, 제가 보기에 또 좋았던 장면이 뭐냐면, 박성훈 선수가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그 강성진 선수랑 인연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되게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박성훈 선수도 그때 그 팀차분 같이 갔다 왔던 선수라서 되게 애정이 가는 선수입니다. 너무 반갑더라고요. 뭐 이번 경기가 시즌에 처음 나온 건 아니지만 선발 출전하는 거 보니까 되게 반가웠는데, 또 좋게 봤던 점이 급하지 않았다는 점. 전반전에 이제 좀 페이스를 낮추고 경기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박성호 선수 전진 패스 타이밍도 되게 좋고, 안 될 때, 줄 때 없을 때 허둥대지 않는 느낌이 있어서 좋았어요. 그 전반전 초반에 딱 줄 데 없으니까 발바닥으로 공을 딱 잡아놓고 기다리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때 전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사실 서울 선수들이 저는 좀 허둥댄다는 느낌을 지난 경기도 그렇고 몇 번 받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줄 데 없으면 안 주면 돼요. 줄 데 없으면 갖고 있어도 돼. 볼을 갖고 있어도 돼요. 상대가 나한테 접근하지 않으면 갖고 있어도 되고, 어떤 때는 그런 거 기다렸다가 내가 가만히 서 있으면 상대가 막 또 발 멈출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드리블 해도 되거든요, 사실. 센터백들이 어느 정도 이야기만 돼 있으면 밀고 올라가도 돼요, 본인이 드리블 해가지고. 근데 그때 제가 느끼는 어떤 서울 선수들의 느낌이 뭐냐면, 잘 안 될 때, 특히나 경기력이 안 좋을 때는 줘야 되는데, 빨리 공 줘야 되는데, 어디 주지 막 이러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상대가 어떻게 하냐면 고개가 돌아갈 거 아닙니까? 오른쪽 쳐다보면 오른쪽 주겠죠. 오른쪽 쳐다보고 왼쪽에다 롱패스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비들이 가기가 더 쉬워요. 저쪽 가겠구나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과감하게 압박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딱 박성훈 선수가 딱 공 잡고 이제 안전하게 볼 돌리는 걸 보니까, 그 프로 경기지만 확실히 그 긴장을 안 하고 있다 라고 해서 좀 기특하다. 뭐 이제 성인이 된 프로 선수들 그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중학생 때가 생각나니까 참 잘 컸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은 경기 했다, 잘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은 경기였고요. 황도현 선수는 생각보다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 저번에 언제였지? 상암에서 한번 그 교체로 한번 들어왔던 적 있잖아요. 그때도 이제 패스 한두 개가 그 약간 기성용 선수 같은 느낌으로 패스 한두 개를 뿌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약간 스콜스 느낌 나는 패스들을 가끔 하잖아요. 전진 패스 넣을 때 보면 굉장히 발에서 떠날 때는 강하게 패스가 들어가서, 이거 잠깐 바둑을 불러야 되겠다.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뭐 여기 8번 선수가 이제 황도현 선수라 그러면 패스가 들어갈 때 패스 질이 좋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7번 쪽으로 공이 빠져나갈 때, 이렇게 빠져나가야 될 때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황도현 선수가 공 잡으면 아마 뭐 수비가 이런 식으로 좁혀 서겠죠. 이쪽에서 볼줄 잡으려고 그러면 사실 여기 통과할 때는 패스가 빨라야지 돼요. 여기까지는 그래야지 이거 잘리지를 못하니까. 근데 이 선수가 잡을 때는 또 공이 느려지면 좋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빠르고 여기서 느려지면 좋을 텐데, 황도현 선수가 보니까 이제 패스 질이 좋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여기서 여기 갈 때 아주 강하게 깔아차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빨라요, 속도가, 패스 속도가. 근데 약간 이 뒤부터는 마찰이 있잖아요, 잔디 마찰이. 그러니까 이쯤부터는 느려져요. 그래서 여기 올 때는 배달되듯이 가요. 이런 패스들을 잘하더라고요. 예, 서울 팬들이 좀 느끼셨죠? 예, 어제도 전진 패스 한두 개가 되게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진 상태로 원터치로 돌려주는 패스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저는 미드필더의 좀 덕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원터치 패스할 것이냐, 투터치 패스할 것이냐, 쓰리터치 패스할 것이냐, 그 판단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동료들하고 맞춰주면서. 그리고 볼키핑이 돼야 되고, 어떤 때는 또 쉽게 돌려줘야 될, 리턴 패스를 해줘야 될 때도 있고, 그런 판단들이 되게 무난하다는 건 굉장한 칭찬인 게, 실수가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좋았고,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기성용 선수보다
좀 더 기동력이 있는 유형의 허리 3선 미드필더인데 지금 이제 기동용 선수가 늙었으니까 늙은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런 느낌인데 그렇게 나올 때 움직임 자체도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요. 뒤에 한 명이 있어도 충분히 내가 뭔가 지켜낼 수 있다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안정감이 딱 느껴지는 상황이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게 서두르지 않는 느낌. 나갈 땐 나가요. 나갈 땐 나가는데 서두르지 않고 돌리는 움직임을 딱 주니까 허리가 좀 뭔가 안정되어 있는 느낌을 딱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류재문 선수도 볼 돌리는 거에는 꽤 장점이 있는 선수지만 황도현 선수를 좀 더 많이 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예, 이거는 이제 좀 보면서 이렇게 한 경기 잘한 거 가지고는 모르기 때문에 좀 봐야 되겠지만 확실히 이제 이 삼선 그 옵션에는 하나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후반전에도 그렇고 몇 차례 좋은 그 태클 장면들도 있었거든요. 공 뺏겼을 때 빨리 쫓아가가지고 발 넣어가지고 딱 뺏어내는 장면. 그 장면들이 상당히 그 인상적이었어요. 그 제가 지난 경기 그 대전전 끝나고 나서 리뷰하면서 좀 허리 쪽에 기동력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황도현 선수가 나름대로 그것도 잘 채워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저는 어떤 기동력의 문제도 어떤 경기를 읽는 눈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공 받는 것도 받으러 가는 움직임 자체도 판단이 좋아야지 이게 받기가 더 편하잖아요. 나 쫓아오는 선수를 떼어놓고 나올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더 편한 거니까. 그런 점들이나 아니면은 수비할 때도 아, 여기 들어갈 거야. 패스가 지금 이쪽으로 나오게 돼 있어. 라고 보고 있고 예측해서 들어갈 때 그게 기동력이 딱 보이는 거지. 뒤늦게 쫓아가려고 그러면 아무리 빠른 선수라 그래도 못 잡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그 경기 보는 눈이 좋기 때문에 잘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좀 이제 그 어린 선수니까 좀 평가를 하나만 더 해보면 그 하체가 되게 튼튼하더라고요. 엉덩이가 큰 유형. 예전에 이제 그 고영준 선수 처음 등장했을 때도 엉덩이가 이제 굉장히 컸었거든요. 하체가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하체가 좋은 선수들이 이제 장점이 이제 그 뭐냐 무게 중심이 낮기 때문에 태클 같은 거 들어올 때 잘 버티거든요. 이렇게 엉덩이로 이렇게 툭 밀어놓으면은 발이 못 들어와요. 발이 이렇게 태클 들어오는 발이. 근데 이제 이런 선수들이 조금 단점이 이제 아무래도 속도, 폭발력, 기동력에서는 조금 약점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고영준 선수도 보시면은 그 마지막 시즌, 포항에서 마지막 시즌 보면은 딱 그 근육량을 늘리면서 사이즈가 조금 작아진 것 같은데 훨씬 빨라지면서 뭔가 달라졌거든요. 힘은 그대로 유지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런 제가 보기 커팅한 느낌인데 황도현 선수도 지금 그렇게 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어떤 그 훈수를 한번 더 봅니다. 네. 근데 지금 이번 경기 너무 잘했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렇게 막 제가 말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어제 좀 제가 좀 인상적으로 봤어요. 네. 아 진짜 좋은 미드필더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네.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네. 하여튼 그렇게 말씀드려봐요. 제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구단에서 피지컬 트레이너 선생님하고 잘 해내가리라 생각합니다. 네. 죄송해요. 네. 근데 이제 김기동 감독님이 또 그 체제에서 항상 어린 선수들이 또 잘 등장하거든요. 서울에서도 그런 기미가 보이는 것 같아서 서울 팬들한테는 굉장히 즐거우신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오상고 출신 선수들이고 하니까. 네. 하여튼 그래서 서울 리그를 좀 많이 드리게 됐는데 그런 의미에서 서울한테는 좀 의미가 컸다. 3연패를 끊고 다시 승점을 추가한 경기였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정리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가볼까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올게요.